안녕하세요. 3년의 결혼 끝에 다시 돌아와 돌싱으로 생활을 하다 이번에 재혼을 한 30대 재혼녀입니다. 결혼이란 걸 사실 예전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보니 막상 결혼은 생각보다 진중해야 했고 신중해야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하며 사람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었는데 그런 저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20대 파란만장한 사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저는 사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바쁘셨고 저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자랐죠.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타지로 나와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어릴 적부터 가족의 사랑도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쉽게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만났던 첫 남자친구인 전 남편과는 졸업을 하고 나서 쭉 연애를 했는데요. 저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항상 결혼을 하자고 했던 말이 사랑이라 생각을 했어요. 학생 때의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자고 조르니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착각을 했죠. 친정에서도 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는 제 말에 반대조차 하지 않으셨고 시댁에서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의 든든한 기사님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어디 가고 마마보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시모는 결혼하고 나서 매 주말마다 신혼집으로 찾아와 살림을 알려준다고 하셨고 전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시모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살림을 배웠어요. 주연이 너는 얼마나 시어머니 잘 만났는지 알기나 하니? 너도 네 엄마 품에서 일찍 떠나와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을 거고 사실 이 정도로 아는 게 없으면 예전에는 욕 들어가면서 살림 배웠어. 내가 이렇게 일일이 다 가르쳐주는 거 영광으로 알아. 나는 얼마나 고지식한 남편에 꼬장꼬장한 시어머니에 힘들게 결혼 생활 했는지 아니? 내가 그 못된 시집살이 당하면서 다짐한 게 내가 나중에 우리 아들 결혼하면 절대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야. 내가 너 딸처럼 생각하니까 이렇게 와서 살림 알려주지? 안 그랬으면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겠지. 안 그러니? 맞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보는 모를 거야. 매 주말마다 시댁 가서 청소며 빨래며 다 해야 되고 할머니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시고 엄마는 거기다가 일도 하고 아빠는 돈도 제대로 안 가져다 주면서 밖에서 놀기만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꿋꿋이 버티셨는데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렇게 당하셨는데도 여보한테는 시집살이 안 시키시잖아. 솔직히 시집살이를 많이 당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그대로 복수한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마음 약해서 그런 것도 못하고 여보는 진짜 시어머니 잘 만났다. 그렇지? 그럼 요즘은 시어머니라고 시집살이 시키면 며느리들이 더 화를 낸다니까. 며느리 눈치 보여가지고 힘들어하는 내 친구들도 있는데 나도 잘 보여야지. 어쨌든 원래 신혼집 청소하고 빨래해주는 건 네 엄마가 와서 싹 다 해줘야 하는 건데 너네 엄마가 바쁘니 내가 올 수밖에 더 있겠니? 친정엄마 좋은 사람으로 만나는 것도 복이지 뭐.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밖에 나와서 지내면서 친정엄마 정을 알기나 하니? 연우 얘기 들어보니까 자취하면서 외로움도 많이 느꼈다던데 친정엄마랑 무슨 정이 있었겠어 그러면. 나 어릴 적에는 우리 엄마가 와서 집도 치워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랬는데 너는 그런 거 받아보지도 못하겠구나. 어머님, 저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아직 젊으시고 하시는 일 있으시니까 그러신 거지. 집에 계시면 저한테도 많이 도움 주시고 그러셨겠죠. 그리고 제가 혼자도 아니고 결혼도 했는데 결혼한 자식 집에 무작정 오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도 오고 싶은데 이제는 여기는 저희 가정이니까 함부로 못 오겠다고 하셨어요. 말이나 못하면 네 엄마가 나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에서 해주는 거 보고 눈치 보여 그러는가 보네. 무슨 엄마랑 잘 지내긴 잘 지내? 그 어릴 때부터 너 밖에 내다 보내고 살았으면서 너네 엄마는 편했지 뭐. 하여튼 간에 내가 알려준 대로 싹 청소하고 정리 좀 해라. 원래 여자는 집안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남자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니? 시켜봤자 답답하기나 하지. 그냥 네가 나서서 다 하면 속도 편하고 빨리 끝나고 얼마나 좋니? 남자들은 야무지지 못해가지고 집안일 잘 못하니까 연호시키지 말고 야무진 네가 싹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러면 결혼 생활 문제없이 잘할 수 있을 거야. 매 주말마다 찾아오는 시모 때문에 전 쉴 틈이 없었어요. 평일에도 바쁘게 직장에 다니고 야근도 해야 하는데 남편은 집안일에는 손도 까딱하지 않았고 저까지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집은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결국 제가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는데 저까지 집안일을 하지 않고 놔두면 주말에 시모가 찾아와 저에게만 화를 내셨죠. 여자애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다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거 잘 알아서 했을 거라며 저아재 집안을 무시하셨어요. 몇 달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전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무척이나 힘들었고 그러다가 주말 동안 너무 쉬고 싶어서 시모가 찾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쉬고 있으니 진짜 숨통이 확 트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차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집을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제 평화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제가 나가자마자 남편이며 시모며 계속 전화가 왔고 결국 전화를 받으니 시모의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집을 나갈 생각을 해? 예절 교육을 이따위로 받았어? 아무리 네가 어릴 적에 집에서 나와서 제대로 가정교육 못 받았다곤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너 회사 가서도 사람들 이런 식으로 무시해? 어떻게 자랐길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당장 집으로 안 들어와? 그리고 너 남편 아침도 안 챙겨주고 네가 아내로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너 이러려고 결혼했니?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결혼했냐고? 어머님, 저 평일에도 내내 야근해서 9시에 겨우 들어왔어요. 남편은 아프다고 일도 안 나가고 휴가 내서 집에서 쉬면서도 설거지며 빨래며 하나도 안 해놓고 그대로 쌓여놓아서 저 퇴근하고서도 그거 치워야 했고요. 화장실은 어찌나 더럽게 쓰는지 여기저기 오물에
청소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저 씻으면서 매번 청소해야 했어요. 남편은 그거 한번 청소해 본 적도 없고 쓰레기 한번 버려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집안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뒤엎고 저는 언제 쉬어요? 어머님, 이렇게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가시고 어쩔 때는 하루 주무시고 가시고 저는 언제 쉴 수 있는데요? 뭐? 네가 왜 못 쉬어? 퇴근하고 쉬잖아. 잠도 안 자고 일만 하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쉴 틈이 없다고 그러는 거니? 그리고 너도 휴가 내서 쉬면 되는 걸. 왜 우리 아들 휴가 내서 쉬는 걸 뭐라고 해? 아들이 집안일 하려고 쉬는 거야? 일하다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휴가를 내는 거지. 너 우리 아들 핑계대면서 네 버릇없는 행동 정당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 정말 아무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많은 거 바란 게 아니잖아요. 저 제발 주말만 좀 쉬게 해주세요. 어머님 오시면 집안일 하루 종일 해서 평일에 회사 다녀온 것보다 더 피곤하고 힘들어요. 오늘만 밖에서 좀 쉴게요. 어머니 남편이랑 오늘 시간 같이 보내시고 저는 친정에 가서 하루만 있다가 올게요. 제가 좀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네가 너네 친정에 가서 뭐 하겠니? 그 집 가면 널 반겨준다니?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서 사내가 손님이나 마찬가지지. 밖에서 시간 보내지 말고 얼른 집으로 들어와. 내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알기나 하니? 애꿎은 아들한테만 화내게 되고 이게 뭐야? 오늘은 내가 갈 테니까 집에 오고 다음 주에 다시 올 테니 그때는 좀 정신 좀 차리고 있어라. 시모의 행패에 저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지만 남편은 중재를 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자기 일도 잘 나가지 않았고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숙취로 일을 빠지기도 하고 아프다면서 핑계대고 일을 나가지 않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저보다 출근도 늦게 하고 회사까지 거리도 짧은 사람이 늦게까지 자느라고 지각도 매번 했죠. 그래서 직장에서 계속 잘리고 다시 구해서 잘리고를 반복했는데 여러 번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행동은 바뀌질 않았어요. 결혼을 했음에도 바뀌는 것은 없었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죠. 미혼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노느라 정신없는 남편에게 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직장에 다니지 않을 때 집안일이라도 해놓으면 좋겠지만 내내 자느라고 집안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럽혀 놓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생활비도 몇 달째 밀리고 집안일도 하지 않고 탱자탱자 놀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 화를 안 낼 수야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낮에 집에서 잠만 자지 말고 세탁기라도 한번 돌려주던지 아니면 청소를 한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버려주던지. 매번 퇴근하고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면 나도 너무 지쳐서 그래. 일하지 않을 때는 집안일 좀 나눠서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점심에 당신이 먹은 것만이라도 설거지 좀 해줘. 아침에 먹은 걸 저녁까지 내내 놓아두다가 그릇이 산더미잖아. 제때제때 치워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니까. 나 스트레스 받으면 무기력증 생겨서 안 돼. 그거 몰라? 네가 이렇게 나한테 스트레스 안 줘도 나도 속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 근데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난 더 하고 싶지 않아.
아니, 고작 설거지 안 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라고 해야 되겠어? 나도 일하고 싶어. 일하고 싶은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지금 나한테 일 안 하고 돈 못 번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돈을 안 벌고 싶어서 안 버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 지금 일한다고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고. 내가 무슨 돈 번다고 유세를 떨어. 그냥 단지 집 청소 좀 해달라고 하는 게 뭐가 큰일이야? 솔직히 내가 밖에서 일하고 있으면 당신이 알아서 집안 정리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저녁까지 다 차려놓으라고 했어. 아니면 집안일을 다 당신 보고 하라고를 했어. 지금 일 안 하고 집에서 있으니까 내가 바쁘니 집안일 좀 나눠서 하자고 한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야, 너 말 잘했다. 네가 뭐 집에서 얼마나 한다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나도 밖에서 나가서 돈 벌면 너보다 훨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벌 때는 네가 집안일 다 할 거야? 아니잖아. 또 너도 돈 번다고 집안일 나눠야 한다고 할 거 아니야? 아, 이래서 내가 요즘 여자애들이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닌데. 야, 네가 이렇게 날 압박하는데 내 일이 잘 풀릴 리가 있겠냐? 네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면서 나보고 일도 해오라고 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내 친구 여자친구들은 나 친구들 응원해 주는데 너는 남편 키 못 꺾어서 안달이냐고. 저는 마땅히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오히려 제 태도가 잘못됐다고 했고 기가 막혔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시모의 태도였죠. 몇 주를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남편에겐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셨고 오히려 집에서 푹 쉴 수 있게 해야 한다 저에게 강조하셨죠.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줘도 남편 길을 살려야 한다면서 그걸 못한다면 아내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너 우리 아들 일 안 한다면서 뭐라고 했다면서? 예, 이제 일 시작해도 30년은 넘게 부서져라 일만 할 텐데 고작 몇 달 쉬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애를 잡아서야 되겠니? 너야말로 나중에 임신해서 시기라도 하면 그때 돼서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면 그때 돼서는 네가 할 말이 있겠어? 애 낳고 집에서 너도 쉴 텐데 네가 그때 돼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겠냐고. 남편이 가정에서 기가 살아야 밖에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가 본데 어른이 하는 말은 좀 들어. 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 두세 번 직장 그만뒀을 때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벌써 몇 번째인가요? 그것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잘린 거잖아요. 스스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나중에는 더 정신 못 차려요. 제가 남편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이라도 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일을 지금 당장 못한다면 그럼 집안일이라도 해야죠. 집안일을 왜 우리 아들을 시켜? 그건 여자 일인데 왜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을 시키냐고. 내가 너한테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 시키라고 했니? 네가 퇴근하고 와서 하면 될 것을 왜 아들한테 그런 걸 시켜가지고 길을 눌러놔? 당연히 여자가 할 일인데 시키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지. 네가 그러니까 아들이 요새 우울하다고 난리였구나. 아휴, 너는 좀 철이 들어야 되겠다. 아무리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지만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는 어느 정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밖에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애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지금은 제가 밖에서 일하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지금 가장이에요. 어머님 전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가장이면 가장답게 밖에서 최선을 다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가장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요. 제가 지금 가장이니 당연히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절 대우해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스스로 밥 먹은 건 치울 수 있어야 하고 집안 정리정돈이라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 아들한테 하라고 시키냐고? 그리고 어떻게 네가 가장이야? 너 지금 우리 아들 일 안 나간다고 가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집안 가장은 남자가 해야 되는 거지. 네가 어떻게 가장이니? 돈 번다고 유세 떤다고 하더니만 정말로 네가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구나? 지긋지긋한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저는 결국 우울증까지 걸리고 말았고, 아무리 제 생각을 말해도 두 사람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죠. 본인들 생각이 곧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불안까지 심리적으로도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선언을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무시했던 남편은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길길이 날뛰었어요. 뭐? 이혼하자고? 너 지금 장난하냐? 너 우울증이다 뭐다 엄살 떨더니만 이때까지 이혼하려고 수쓴 거지? 네가 무슨 우울증이야? 멀쩡히 회사 다니면서 사회생활 잘하면서 우울증? 야, 그거 원래 여유로운 애들이나 걸리는 병이야. 핑계대고 있어. 네가 우울할 게 뭐가 있는데? 애가 있어. 아니면 우리한테 빚이 있어서 쪼들리면서 살아. 그것도 아닌데 뭐가 우울하냐고? 헛소리 하지 마.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에 우울한 거야. 일주일 내내 내가 쉴 틈이 어디 있었니? 결혼 3년 됐지만 나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한 건지 당신 엄마랑 결혼을 한 건지 착각할 정도야. 지금 이 집에 내 손길이 간 곳이 어디가 있어? 내가 정리해두면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니라고 주말마다 뒤집어 엎어서 자기 뜻대로 정리해야 만족하는 시모며 그 옆에서 동조하는 당신이며 내가 어떻게 안 우울할 수가 있어? 이 집에서 내가 설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다고 그래? 아, 지금 너 엄마가 주말마다 오는 것 때문에 그래? 아니, 엄마가 시댁에 가서 빨래해라, 음식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집안일 도와주시러 오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너 우울했다고 하는 거야? 너야말로 진짜 이상하다. 왜? 난 남자라도 생겼냐? 다른 남자 만나니까 이혼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안 그래도 너 수상하다고 알아보라고 하더니만 역시 엄마 말이 맞았어. 아, 뭔 헛소리야. 당신 때문에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당신 같은 사람일까봐 그냥 만나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 그거 알아? 당신이 날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을 하고 싶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나마 둘이서 합의는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꺼내본 건데 그냥 소송할게. 당신한테 소장 보낼 테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은 집을 나가 시댁으로 들어간 듯 했고, 그 뒤로 더 황당했던 건 제가 소장을 보내기 전에 저한테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했다는 점이었죠. 소장을 살펴보니 제 우울증 때문에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남편은 그걸 다 녹음하고 있었고, 그걸 증거로 제가 감정 조절을 못해 자신에게 지속적인 고함을 쳤다고 주장했죠. 소장을 받아들고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전 변호사를 고용해서 바로 항변을 했고 제 우울증의 원인이 바로 남편과 시모에게 있다고 주장했어요. 당연히 그동안 이혼 준비를 하면서 마련한 증거들이 결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제가 승소를 하게 되었답니다. 전 남편과 시모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서 저는 남편과 그 주변인들과의 인연이 끝났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 뒤로 몇 년을 우울증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 동호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지금 재혼남을 만나게 됐죠. 재혼남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처음에 저에게 호감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제가 거절을 하자 저를 배려하면서 몇 년을 저만 바라봐주곤 했어요.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곁에서 응원도 많이 해줬고 항상 선을 지켜줬죠. 처음에 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만날 수 없다고 했을 때에도 재혼남은 전혀 놀라지도 않았고 오히려 절 위로해 줬어요.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 이혼한 건 아시죠? 이혼하고 몇 년을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고 사실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걱정돼요.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알지만 아직은 남자를 만난다는 게 어렵네요. 그리고 저는 한번 결혼을 했었고 아무리 연애라고 해도 주변 시선도 있을 텐데 저보다 다른 분을 만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혼하신 거 알고 있고 애초에 들어오실 때부터 이혼하셨다는 거 다 오픈하셨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제가 마음이 간 거예요. 주현 씨 좋으신 분이라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저랑 연애하자는 거 아니고 주현 씨가 마음이 열리시면 그때 만나요. 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몇 달을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주현 씨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벌써 1년 넘게 같이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본 주현 씨는 따뜻하고 좋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남들은 그렇게 신중하다는 결혼에 전 신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서도 잘 참아내지 못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잘한 거 없는데 남편 탓만 했고 결국 잘 풀지 못해 우울증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문득문득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들 그렇죠 뭐. 연애하면서도 헤어지면 금방 잊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잖아요. 주현 씨도 그런 거예요. 오히려 빨리 잊는 게 이상하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주현 씨가 속 시원하게 다 잊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힘든 거 속으로 담아두지 마세요. 밖으로 자꾸 꺼내서 버려야 금방 잊게 되거든요. 어디 꺼낼 곳 없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털어놓으시고요. 제가 또 상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재혼남은 그렇게 몇 년을 더 제 곁에서 좋은 친구로 있어 주었고 전 재혼남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이혼을 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마음의 상처를 이겨낼 수 없다 생각을 했었는데 재혼남 덕분에 저는 마음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죠. 그렇게 재혼남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간간히 전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곤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다시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내다가도 독설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핸드폰 번호를 차단해도 자꾸만 연락이 왔었는데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야, 너는 두 발 쭉 뻗고 잘 자냐? 남편 버리고 도망가니까 기분 좋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나랑 엄마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기고 가냐고? 내가 너랑 이혼하고 얼마나 일이 꼬이는지 알기나 해? 너랑 애초에 결혼을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살 일이 있겠어? 당신이랑 나랑은 이미 끝났어. 이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나가는데 왜 자꾸 전화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전화 좀 하지 마. 이제는 너랑 나랑 남남이라고. 상처라고 했니? 너랑 네 엄마한테 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큰 거 몰라? 당신네들이 나한테 위자료 지불했던 건 잊어버렸니? 그래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전화를 해? 문자도 다시는 보내지 마. 그래, 네 잘났다. 그렇게 잘나가지고 이혼해서 이혼녀 됐냐? 네가 조금만 참았으면 우리 이혼 안 했어. 주변에 이제 결혼하는 애들 보니까 다 너보다 잘 살더라. 다 이해해주면서 사는데 너는 언제 한번 날 이해해줘봤다고 그렇게 잘난 척이야? 남의 돈 뺏어가니까 기분 좋지? 너 그 돈 받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왜? 그깟 돈으로 내 상처 얼마나 치료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마음 같으면 당신네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아도 모자랄 판국이야. 이혼하고서도 당신은 반성은커녕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네. 다시 한 번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차단을 해도 연락이 오는 남편은 끝까지 끈질겼어요.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이 올 때마다 결혼 당시 상황이 떠올라 마음이 너무나 심란해졌고 심리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힘이 되어준 건 바로 재혼남이었어요. 재혼남은 제가 있었던 일들을 듣고선 모든 것을 이해해줬고 저를 보듬어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랫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이 컸는데 재혼남은 저에게 믿음을 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시댁에서도 저를 조건 없이 너무 예뻐하시며 반겨주셨어요. 재혼남의 인성이 좋았던 게 바로 시부모님 때문이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재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전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재혼식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야, 이혼녀가 뻔뻔하게 초혼남이랑 결혼까지 하다니? 저쪽 집안에서는 너 어떤 앤지 알기나 한다니? 시댁 보기를 개똥같이 하는 애라는 거 저쪽 집안에서 알아야 할 텐데. 그나저나 네 새로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보니까 하안들 중에 용달 뭐 이런 거 있다더니만. 혹시 용달이라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그렇게 콧대 높은 네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리가 있겠어? 맞아. 용달일 하는 사람. 그게 뭐 어때서? 당신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았으면서 그런 당신이랑 결혼한 내가 무슨 콧대가 높아? 여기까지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당신이랑 할 얘기 없는데 초대 안 한 결혼식장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거 예의 아닌 거 모르나? 하긴 예의를 알았으면 나한테 그렇게 했을 리가 없지. 야, 고작 만나는 사람이 용당할 일을 한다고? 하긴 너같이 달고 다른 이혼녀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밖엔 안 되겠지.
이야, 너는 벤츠 가니까 똥차 왔냐? 나는 너보다 훨씬 몸매도 좋고 성격도 좋은 여자 만나고 있는데 다음에 네 새로운 남편이랑 밥이라도 한 끼 먹자. 네 새로운 남편 한번 보면 내 기가 확 살아날 것 같거든. 내가 너랑 헤어지길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들으니 더 잘한 것 같네.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재혼남은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전 남편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선 바로 재혼남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헛소리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남편은 재혼남을 보며 깜짝 놀라 있어요. 서로 마치 얼굴을 아는 눈치였고 그 후로 남편이 하는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번에 물류회사 사장님 맞으시죠? 어떻게 여기, 하객으로 오신 거구나. 여기는 제 전 와이프입니다. 재혼한다고 해서 근처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뭐 요즘은 이혼하고서도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여기 신랑이 용달일 하는 사람이라던데 사장님께서 아시는 분이세요? 신랑이 바로 접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배상권 때문에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 참 깜짝 놀랐네요. 제 와이프 전 남편이 누군지 궁금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알게 됐네요. 뭐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들어보니 제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벤츠 가니까 똥차 왔다고 하셨죠? 그럼 제가 똥차인가요? 그럼 똥차 취급받는 김에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배상권 아마 청구서 갈 겁니다. 여기서 이러실 시간에 그걸 해결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아니, 사장님, 그거 해결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신가요? 제가 똥차라고 한 건 사장님이라는 걸 몰라서 한 소리고, 죄송합니다. 사장님한테 했던 말은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배상합니까? 사장님이 좀 봐주세요. 그때 제가 실수로 그런 거라서 고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결혼 축하드립니다. 남편은 재혼남을 보자마자 놀랐는데 사실 재혼남은 용달도 하지만 화물 중개업도 하는 사람이었죠. 지역 내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 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업체 대표가 바로 재혼남이었어요. 전 남편은 저랑 이혼을 하고 일용직에 전전하면서 그 업체 일도 간혹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일도 제대로 못해서 사고를 몇 번 쳤는데 재혼남이 그때마다 배상은 받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크게 사건을 쳐서 배상이 컸던 게 있었는데 마침 결혼식도 해야 해서 미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용 직원에게 배상을 묻기 힘드니 이번에도 넘어가자 싶었는데 남편이라는 걸 알고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혼남은 제가 20대 시절을 우울증으로 보내게 했던 원흉이 남편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저 대신 남편에게 복수를 해줬습니다. 남편은 그 배상을 다 짊어지게 되면서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일용직으로 일하던 재혼남의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저에게 부탁 좀 해달라며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을 때도 남편은 당당했어요. 여보, 아니, 주연아. 내 사정 잘 알잖아. 네 남편이 내 사정 알고서 봐주기로 했는데 그날 결혼식에서 한 말 때문에 열받았는지
나한테 배상을 다 하라고 청구해 버렸더라고. 아니,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내가 그래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일하다가 그런 건데 네가 혹시 남편한테 배상 그냥 받으라고 한 건 아니지? 한 번만 네 남편한테 부탁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동안 당신이 저지른 사고 엄청 많다며. 일용직으로 일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았니? 제대로 일이라도 하면 모를까. 사고도 항상 치고 그만큼 배상도 해야 하고 그걸 지금까지 다 커버해줬는데 또 커버해달라고? 당신이야말로 양심이 있어? 그리고 당신 벤츠라며. 그러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결할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부탁은 잘 안 하는데 배상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 나 혼자 이거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부모님한테도 돈 빌리고 여기저기 빌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해결해줘. 우리 그래도 예정이 있잖아.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도 봐줬을 건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지. 어처구니가 없다. 끝까지 뻔뻔하네. 그거 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잘못은 네가 해놓고 어디서 내 책임이 있다고 나불거려. 네가 잘못한 거니까 더러운 네 똥 네가 치워. 남편은 그 후로 그 빚을 갚으려고 아침 저녁으로 쉴 새 없이 일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0이었던 저에게 다시 믿음을 채워주었던 재혼남과 요즘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랑을 주고받는 게 어떤 건지 다시 배우고 있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글을 쓰는 지금도 제가 겪게 된 일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을 만큼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7년 전 어느 날 저희 집안에 갑자기 닥친 불행은 엄마의 교통사고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다가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엄마의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었죠. 척추신경계에 손상이 왔는지 전신불수 판정을 받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은 조금의 기적도 바랄 수가 없을 만큼 절망을 안겨주었어요. 엄마의 옆을 지켜주시던 아빠는 잠 한숨 못 주무시면서 그래도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며 매일같이 온몸을 주물러 주었고 2년의 병원 생활을 끝으로 태어난 엄마는 집에서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셨어요. 저희 부부가 아빠에게 생활비를 대주면서 금전적으로 최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렸죠.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던 건 저희 삶도 빠듯한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모습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엄마의 몸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거나 명절 때만 되면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가족에게 불만을 털어 놓으셨고 이런 안 좋은 감정의 골이 결국 상처로 남게 되었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희망이 없는 저희 엄마의 수발을 어떻게 평생 들어야 하냐며 저에게 남편을 그만 놓아달라고 결국 눈물까지 보이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국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저희 가족의 불행을 남편에게까지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지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절대로 등 돌릴 일은 없을 거라고 이혼하자는 말을 거부했어요.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시모도 알게 되자 결국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너희 집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치게 됐다고.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라. 내가 이런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데? 안 싸더니 눈만 제대로 뜨고 걸어 다녔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아들, 너는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싶은 거니? 오늘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온 거니까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아들 인생 구하려고 오늘 작정하고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또다시 너희 집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그 손부터 놓으세요. 이 사람 머리채 잡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지켜본 것도 아니고 벌써 3년이나 지났다. 앞으로의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버텨야 하는 건데? 너 정말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갈 거니?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그동안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이 사람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한다고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려고 잠잘 시간 쪼개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냥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버렸다고요. 그니까 그만 갈라서라는 말을 하는 거잖냐. 너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전신불수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제로에 가깝다더라. 그냥 평생 누워서만 살아야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병원비는 더 많이 깨질 텐데 그걸 내 아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게 나는 너무 화가 난다고. 나까지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도장 찍고 내일 바로 법원으로 찾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둘 중 하나는 세상 떠나게 될 줄 알라고. 사돈어른도 몸이 많이 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힘겹게 안사돈을 보살피고 있을 텐데 나중에 과로로 쓰러지거나 예상치 못하게 몸에 문제가 와서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들 너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하려고? 그때도 지금처럼 몇 빠지게 돈 벌어서 사돈댁 생활비 충당해주면서 평생 간호만 하다가 인생 종칠 거니? 내가 널 낳아준 게 수발 들라고 10달 배 아파서 낳아준 것 같아? 일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발 빼고 각자 살 길 알아서 찾도록 해라. 너희 부모 일을 내 아들이 짊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할 때 좋게 해결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다. 시모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을 붉히시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서둘러 진정시키려고 시부모님과 따로 대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두 분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간 자리에는 시모가 집어던진 물건들과 헝클어진 제 머리만 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이 전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은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녹초가 된 모습으로 힘겨워하던 남편은 곧장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혼자서 모든 걸 애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건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는 거였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려는 남편을 불러 서류 봉투를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옳은 결정인 것 같아 남편을 그만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은 남편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저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는 방해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게 된 거였죠. 남편이 전날에 시부모님과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설득을 시킨 끝에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셨는지 저희 부부의 문제를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겠다는 걸 받아주셨다는 거에 감사했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집이 아닌 부모님의 집으로 향하게 됐는데 그날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깜짝 방문을 했었죠. 보통 때라면 먼저 연락을 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들어갔었지만 그날은 택배가 온 것 마냥 초인종을 눌렀고 집안에 계신 아빠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시길래 택배가 왔다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리자 아빠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아빠 앞에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문을 쾅 하고 닫아 버리셨습니다. 많이 당황하셨는지 아빠의 얼굴은 상당히 놀라신 듯한 얼굴 표정이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안쪽에서 걸쇠로 문을 걸어 잡으셨고 아빠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많이 놀라신 듯한 아빠에게 결혼기념일 선물을 가지고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아빠는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 던지시곤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거친 숨을 고르시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셨고 온몸에는 땀으로 맺혀 있길래 왜 문을 빨리 안 열어줬냐고 여쭤봤어요. 아빠는 집안이 엉망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며 대충 정리를 하셨다며 저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엄마는 요즘 어때요? 아직까지도 예전과는 다를 게 없죠? 하루빨리 몸이 괜찮아져야 할 텐데 병원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셨죠? 이제 병원도 가지 않을 생각이다. 오히려 병원에 가면 희망마저 빼앗기고 오는 기분이라 나도 더 지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만 타서 먹이려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쳤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엄마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없이 나타나면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되고 나가야 하니까 많이 곤란하네. 너희 엄마가 지금 자고 있어서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오는 건 괜찮긴 한데 요즘 들어 몸이 더 안 좋아졌는지 잠을 잘 못 자서 겨우 깊은 잠에 빠졌거든.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가 보고 싶다면 살짝만 보고 오던지. 그리고 이제 매번 안 찾아와도 된다. 너도 생활이 있고 애들도 돌봐야지. 김서방도 챙겨야 하는데 사부인한테 또 안 좋은 말 듣기라도 하면 어쩌니? 여긴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이만 들어가 봐라. 그래도 우리 딸이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잊지 않고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나중에 시간을 다시 잡든지 하자. 너희 엄마도 네가 제일 걱정이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전신을 움직이지는 못하셔도 얼굴의 감각은 살아있으셔서 대화를 주고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만약 얼굴에까지 이상이 생겼었다면 더 많이 힘들었었겠죠. 아빠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으셨던 것도 엄마와 대화가 되기 때문에 힘드셔도 이겨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잠에서 깨지 않게 하기 위해 볼일만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의 부탁으로 저는 2번 다시 깜짝 방문은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식당 일을 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지방 출장 뷔페 의뢰가 들어와 제가 없는 동안 남편이 저 대신 빈자리를 채워줘야만 했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잘 다녀오라고 안심을 시켜줬었죠. 일 처리가 빨리 진행이 되면 당일 저녁에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이 다음날에 올라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올 수 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차에 펑크가 나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카센터에서 차 수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내던 둘도 없는 친구였죠.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았었기 때문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고 제가 믿지 않자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준 걸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네요. 사진 봤어? 내가 왜 이런 걸로 너한테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니? 잠깐만 기다려봐봐. 좀 더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으로 다시 보내줄게. 어때? 확인해 봤어? 확실히 너희 엄마 맞지? 내가 하루 이틀 어머님 뵌 것도 아닌데 딱 보면 바로 알지. 전신불수라더니 어떻게 백화점을 활보하며 다니실 수가 있니? 여보세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나보다 네가 더 충격을 받았겠지. 7년을 누워 계셨던 분이 저렇게 멀쩡히 돌아다니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지금 거기 어디야? 정확한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그리고 미안한데 계속 미행 좀 부탁할게. 때마침 타이어 수리도 끝이 나서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서둘러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다음 출장 뷔페 일정이 잡혔다면서
제 트렁크에 실려있던 식기들과 용품들을 서둘러 받길 원했고 서둘러 출발해야 된다는 사장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식당에부터 들려야만 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제가 식당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출장 뷔페라는 일이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는 저희 엄마가 답답하실까봐 바람이라도 쐬어드리고 싶어서 식당 일을 배우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저 나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면서 엄마를 위해 삶의 변화까지 줬었는데 친구의 전화 한 통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진 속에 담긴 엄마의 모습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저를 속여왔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힘겹게 한 걸음 떼시는 게 아닌 너무 자연스럽게 걷고 계신 모습이 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그렇게 저는 식당에 먼저 들려 식기들을 전부 내려놓은 뒤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다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도착하니 저를 발견한 친구가 손짓을 했고 몸을 숨겨 손가락으로 가르친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온 매장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엄마는 전신 거울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에 경악을 했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엄마 옆에 나타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17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남편이 엄마 옆에서 옷이 잘 어울리신다며 미소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새 옷을 입고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분명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었는데 어떻게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앞으로 튀어나가 남편과 부모님께 그동안 저를 속이고 있던 거에 화를 내고 싶었지만 왜 저 몰래 이런 일들을 꾸며왔는지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증거물만 모아 두었고 그날 이후 부모님과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걸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때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연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진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에서만 지켜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주말에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좀 더 정확한 무언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남편과 아빠는 자주 얼굴 보는데 제가 힘들까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부했었지만 강하게 밀어붙여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죠. 엄마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누워 계신 상태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유심히 바라보던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며 온 신경을 남편과 부모님한테 향했었죠. 그렇게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자 늦은 새벽에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방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남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부모님의 방문을 두드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이 바로 열리는 순간 남편이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저도 서둘러 부모님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겨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고 먼저 입을 열은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이 저를 속여왔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 혼자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요즘 너무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이러다 걸리면 남은 3년 동안 보험료 못 타 먹는다니까요. 장모님 하고 싶으신 거 3년 뒤에 하세요. 그때 기적처럼 몸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고 천천히 상황을 좋게 만들면서 모두를 속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을 지금까지 따라주셨으니 7년간 보험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저 사람 행동이 좀 의심스러워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액션을 주지 않아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오늘 보여줬잖아요. 장인어른께서 많이 힘드실까봐 짐이 되기 싫어했던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장인어른 집에서 자겠다고 하겠어요? 앞으로의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동네를 벗어나셨다고 해도 보는 눈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우 엄마한테도 전부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저 사람 성격상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적발되면 징역을 면하지 못하니까 보험료 지급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조심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러다 정말 징역 살면 어떡해요? 아유, 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그래도 바깥바람 쐬니까 그나마 좀 살겠더라. 그래도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둬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네. 당신 때문에 요즘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 알아? 이러다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저번에도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그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만약 그때 방에 들어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도 하기 싫은 순간이었다고. 왜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잡히는지 알아? 쓸데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 마음 이해하겠는데 웬만하면 3년간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돼. 사위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고. 보험 설계사 말을 믿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누가 보면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 한 걸로 알겠어. 당신도 내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 두 눈으로 봤었잖아.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가망이 없다고 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온몸의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건 나에 대한 보상인 거라고.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3년 뒤에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써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끊기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지도 모르잖아. 다른 방법 없는 거야? 있기는 한데 이건 두 분의 허락이 좀 필요해서요. 그동안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우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하려고 가입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보험?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 건데? 솔직히 매달 보험료 찔끔찔끔 받는 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생명보험은 일시불로 당겨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은 지금 우리 딸을 사고사로 위장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나 박혀 있어. 3년이나 타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렇죠.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동안 생각할 시간은 많아요. 말 그대로 보험일 뿐이잖아요.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남편과 부모님의 말에 경악을 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제가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더욱더 대범하게 행동을 하면서 거실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제가 보험료를 타먹으려는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는지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 했다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던 것도 부모님한테 보험료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어느 정도 일부를 시부모님께도 드리고 있었다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부모님께 들어가는 보험료의 일부를 아깝게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엄마의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것도 충격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엄마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모든 걸 돈으로 바라보신 엄마는 3년 뒤를 걱정하면서 제가 모르는 생명보험의 혜택에 대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 가족들은 거실에서도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동안 저한테 모든 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또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남편과 부모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저는 경찰서에 몰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 밖으로 나올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방문을 활짝 열며 튀어나온 저를 보곤 경악을 하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던 엄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선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전부 다 설명하겠다면서 저를 잡으려 하길래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버린 뒤 그동안 저를 속인 거에 대해 화를 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이건 우리 가족이 모두 잘 살기 위해 그랬던 것뿐이야. 당신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 될까봐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네가 원래 거짓말 못하고 항상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굴러 들어올 돈도 못 받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다. 어찌됐든 나는 사고가 났었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전신불수가 된 건 맞았잖아.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 건데
이렇게까지 열낼 필요 뭐가 있어? 이제 그만해라. 그래요? 그럼 제 생명보험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제가 남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어떻게 돈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너 그건 또 언제 들은 거냐? 그냥 생명보험일 뿐이잖아. 내가 너를 헤아려 하겠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제 동의 없이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았다는 건 3년 뒤에 보험료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 거잖아요.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경찰분들이 부모님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에 놀란 부모님과 남편은 당황해하며 도망치려 하길래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양가 부모님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7년간 전신불수로 연기를 하면서 받은 보험금이 계획적이었다는 것과 저에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에 결국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부모님을 처벌했다는 것도 마음에 안 좋았지만 7년간 저를 속여왔었다는 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죠. 그리고 만약 제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남편은 저 몰래 들어놓은 생명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더 큰 일을 계획할 수도 있었다는 거에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3년의 징역이 내려진 상태이고 시부모님은 6개월의 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아마 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연을 쓰는 동안에도 온몸이 떨려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머릿속이 백지화가 되어 버렸네요. 전신불수로 보험금을 타먹은 것도 모자라 저까지 헤아려 했던 그 사람들과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한순간에 저 혼자가 되어 버렸네요. 잘못된 행동은 결국 그에 따른 파국을 맞게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융통성 없이 올바름을 추구한다며 부모님과 남편도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분명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 추석 연휴 때 선을 본 뒤에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여자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알게 된 건 세상이 참 좁다는 거였어요. 절대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15년 전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어여쁜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었어요. 젊은 나이였지만 두려울 게 없었고 없이 시작한 만큼 열심히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뒤부터 제가 그동안 알던 사람이 아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부족한 것들이 많은 만큼 저와 부딪히는 일들도 빈번히 발생했었죠. 지금 당신이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으며 놀 상황이야? 분유값 하나 사는 것도 손 떨릴 정도로 지금 우리 집안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의 삶을 유지할 건데?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내가 친구들이랑 자주 노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술 몇 잔만 하고 오겠다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냐? 그럼 나는 스트레스를 어디에다 풀라는 거야? 밖에서 치이고 집에 들어와서도 당신 잔소리에 내 숨이 너무 막힌다고. 일찍 들어올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 그리고 분유를 살 필요도 없는데 당신이 너무 빨리 젖이 말라버려서 쓸데없는 데에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에 손 벌리는 걸 왜 당신이 참견하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애나 잘 보고 있어. 혼자 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 당신은 집안의 가장이야. 나랑 내 딸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결혼하고 나서 회사를 몇 번이나 옮긴 거야? 오늘도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사해놓고 스트레스 풀러 나가겠다고? 그럼 집에 혼자 있는 나는? 통장 잔고가 맨날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아빠가 됐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집안을 키울 생각부터 하라고.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들을 생각도 없었는지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저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자기 자식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친구들과 술을 먹으러 나간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개인 생활을 한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참아왔던 눈물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 멋대로 하려는 행동이 말리면 말릴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참고 넘어가다간 저와 아이는 길바닥에 주저앉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모에게 제가 힘든 점을 얘기했어요. 둘이 좋다고 결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들다고 투덜거리면 내가 도와주기라도 할 줄 알았어? 애까지 들쳐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어쩌자는 건데? 돈을 보태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돈이 무한으로 나오니?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충분히 여유 있을 때 결혼하라고 했었잖아? 어머님, 그 사람이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많이 부족하지만 둘이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자리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테고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저에게 믿음을 줬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그게 답답할 뿐인 거예요. 어머님 손주랑 제가 힘들어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하실 건가요? 제발 그이가 정신 좀 차리고 가정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저희 사정 잘 아시잖아요. 대출 이자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카드값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친구들과 술만 마시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선택한 길이니 나는 모르겠다. 차라리 너희 사돈어른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처리되지 않겠니? 힘들게 시댁에 가서 도와달라고 시모에게 부탁을 했지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진작에 손을 벌렸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친정에 더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고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저희 부모님이 감당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모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몸을 돌리셨을 때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었어요. 시모 아들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게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듣고 있던 시부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저를 모른 척 하셨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 차라리 그냥 이혼하겠다며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시모는 아무리 개차반 아들이라도 없는 것보다 달고 사는 게 도움이 된다며 제가 선택한 걸 물으지 말라고 반품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졸려서 칭얼거리는 아이를 재운 뒤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차라리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제가 일을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더 이상의 기대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저와 다르게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집으로 들어왔었죠. 눈에 초점도 없고 대화해봤자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상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그런데 남편이 테이블에 놓인 이혼 서류를 확인했는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깊이 잠에 빠진 아이가 잠에서 깰까봐 급하게 거실로 나가 조용히 좀 하라고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이혼 서류가 왜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나랑 끝내자는 거야? 우리 이제 막 시작했고 아직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건데 그걸 못 참아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내가 받아주지 않을 거 당신이 알고 있잖아.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면 어차피 당신이 패소하게 되어 있어. 가정을 부양하지 않는 당신과는 이혼이 성립된다고 그러던데? 벌써 그런 것까지 알아본 거야? 우리 아직 젊은 나이잖아. 시간적 여유가 많은 편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젊은 나이니까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겠다는 거야? 그건 당신 혼자였을 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 젊은 나이인 만큼 시간 활용을 잘해서 우리 가정이 안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돈에 쪼들려서 불안에 떨고 있는 나는 안 보여?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다음날 먹고 살아야 할 걱정을 왜 해야 되는 건데? 뭐 하나 진득하게 하는 것도 없잖아.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어차피 지금 당신이랑 대화해봤자 술에 취해서 얻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퍼질러 자.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이혼하겠다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둘이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는데 더 이상 남편과 인생을 함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아빠를 보고 자랄 텐데 배울 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 방에 들어와 놀라서 울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취 상태였던 남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고 잠겨있던 문을 강제로 열어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에게 진정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귀를 닫아버려서 제 말은 들리지 않았고 주변의 물건들을 넘어뜨리기 시작했네요. 늦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아래층과 옆집에서 저희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대론 정말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찾으려 아이를 안고 거실로 빠져나오려는 순간 남편 키보다 높은 책장을 강하게 넘어뜨렸고
책장이 뒤에서 저를 덮치면서 안고 있던 아이를 품에서 놓치면서 뒤에서 덮친 책장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있던 아이는 미동조차 없었네요.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에게 저와 아이를 덮친 책장을 치워달라고 얘기했지만 도와주지 않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네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 있던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에 급하게 달려와 책장에서 저와 아이를 구출해 주었지만 문제는 아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를 구해주신 분은 주민분께 119에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 숨을 쉬지 않는 제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향하기 전에 이미 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양가 부모님께서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와 주셨지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로 남편은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지만 저와 아이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 진실은 본인만 알고 있었을 테지만 남편은 저와 아이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부인하면서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빠져나가려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남편이 보인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징역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 같자 시모가 저에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건 정말 사고였다. 내 아들이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내 아들도 아이의 아빠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이렇게 부탁할게. 조용히 해결 보도록 하자. 자식을 잃은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조용히 해결하자고요? 저번에 도와달라고 제가 애원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님 아들이라고 징역 보내는 건 싫으셔서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 사람이 정상이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본인이 만든 일들인데 누굴 탓하겠어요? 생각 없이 행동한 만큼 충분히 뉘우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그 인간은 정신 차릴 사람이 아니겠지만 조금은 뉘우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합의는 절대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3년의 징역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시댁 집안과의 인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장례까지 모두 끝낸 뒤 저에게 남겨진 건 저희 가족이 함께 있던 추억만 남겨져 있었네요. 제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과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 터라 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의욕도 사라져버려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네요. 부모님은 제가 받은 충격에서 회복이 될 때까지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셨고 몇 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꺼내지 않고
한쪽 구석으로 몰아낸 뒤에 묵묵히 홀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버리고 말았네요.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누군가와 만나 새 출발을 한다는 건 저에게 두려운 마음뿐이었고 홀로 지내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허한 마음의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삶이 힘든 만큼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엄마는 동네 약국에 총각 하나가 있는데 나이대도 저와 비슷해서 다리를 놔줄 테니 선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셨어요. 엄마의 돌발적인 부탁에 당황한 저는 생각 없다며 다른 쪽으로 화제를 전환했지만 엄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며 선자리를 강행하셨어요. 아빠도 그 사람을 몇 번 봤었는데 성격 좋고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면서 엄마의 말을 옆에서 거들어주고 계셨네요. 엄마는 이왕 말 꺼낸 거 무라도 썰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갑자기 약국에 전화를 하셔서는 선자리를 잡았습니다. 약사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엄마와 꽤 친해 보이는 사이 같았어요. 약사는 선자리를 거절하지 않았고 정해준 날짜에 장소로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선자리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저 또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선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약국을 운영해서 그런지 시간 약속 잡는 게 쉽지 않자 얼떨결에 공식 연휴인 추석 때 얼굴을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성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게 된 저는 그 사람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둘 다 40대인 만큼 단순하게 만나려고 선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건 둘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생각보다 잘 통했고 저 또한 어느새 긴장이 풀려서는 마음 편히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추석 연휴이고 부모님 집에 근처에 있다며 내친김에 인사드리러 가면 좋겠다는 돌발 질문에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본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건 저에게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저희 부모님과 인사도 나눴었고 그동안 좋은 관계 유지하며 잘 지내왔었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얼떨결에 그 사람의 부모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집 마당에는 온 가족이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명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 사람의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보기 위해 문 앞까지 달려와서는 반갑게 맞아주며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저와 눈이 마주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길래 느낌이 이상해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친 한 사람은 갑자기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고 저와 선을 본 남자가 저를 소개해주겠다며 데리고 오려던 도중 자기 아내에게 가봐야겠다며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살짝 당황했는지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매형은 자기 누나밖에 모른다며 매형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었네요. 워낙 멀리에 있어서 제대로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저를 반겨주신 가족분들께 인사를 드리며 마련해주신 자리에 앉았는데 약사의 누나라는 분은 제가 궁금했는지 급하게 밖으로 나와서는 저를 보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에게 계속해서 시선이 가게 되었는데 약사의 아버님께서 멀리에서 저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제 쪽으로 오고 있었네요. 억지로 끌려오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앞으로 다가온 사람은 15년 전 제 아이를 세상 떠나게 만든 전 남편이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저에게 먼저 말을 붙여왔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처남이 선 보러 간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전개가 빨라질 줄 몰랐네요. 매형도 우리 누나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그날 바로 인사드리러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저라고 안 그럴 이유 있어요? 저도 선짜리 봐준다고 하시길래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실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선짜리에 나간 게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요. 경희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니까요. 그래서 처남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무 급하면 체하기 마련이지. 뭐든 천천히 결정하는 게 좋아. 그럼 매형은 우리 누나랑 급하게 결혼해서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경희 씨한테 느끼는 감정이 솔직한 것 뿐이에요. 그래, 그건 나쁘지 않은데 뭐든 신중해서 나쁘지 않다는 거지. 내가 언제 처남 의견을 반대한 적이 있었어? 경희 씨라고 했나요? 경희 씨는 좋으시겠어요? 조만간 약사인 남편을 두게 생겼네요.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들과 시간을 보내줘야 해서 먼저 자리를 비울 테니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이왕 오신 거 맛있는 거 양껏 드신 뒤 돌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전 남편은 저를 아예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어떤 상황인지 살피기 위해서 더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벌써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약사와의 인연은 마무리 지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약사는 부모님께 결혼을 서둘러 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전 남편이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애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아들 하나와 딸이 둘이나 있더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제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결혼했을 때와 다르게 그 사람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고 자식을 셋이나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 남편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 전 남편은 구치소에서 나와 또 다른 여자를 만나 애까지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네요. 저는 그 사람과 잠깐이라도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전 남편에게 눈빛을 보냈고 저희 둘은 화장실 앞에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저에게 사과부터 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이 깨질까봐 저에게 겁부터 주고 있었네요. 당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힘들게 꾸린 가정을 지금 망치러 온 거 아니야? 딱 봐도 복수하러 온 거 같은데?
우리 지금 15년 만에 얼굴 보는 건데, 나한테 할 말이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거야? 내 얼굴 봤으면 과거에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 전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당신은 애도 셋이나 낳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네. 세상 떠난 내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아? 나는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을 조금도 잊은 적 없이 살고 있었어. 술만 먹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중학생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당장 나가서 전부 다 발설하고 똑같이 무너뜨려 주겠어. 그렇게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둘 것 같아? 애들한테 상처를 주는 순간 당신 인생도 끝나는 줄 알라고. 내가 지금 잃을 게 있을 거라 생각해? 어디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누가 잃을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한번 겪어봐야 한다고. 그때는 못했으니까 지금의 삶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살았나 본데,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부 다 보게 됐으니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순 없지. 구치소에서 나와서 나한테 찾아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나는 그래도 당신에게 안 좋았던 감정 털어버리고 보내주려 했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잖아? 시부모님은 잘 계시나? 당신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와서 구경하라고 하셔야지. 일단 당신 아내부터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네. 딱 봐도 엄청 순수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 같더구만. 집안이 꽤 부유한 것 같은데 돈 보고 결혼을 계획했나 봐. 약사인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는 게 내가 도와주는 길인 것 같네.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 이제 그만 나를 놓아줬으면 좋겠어.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우리 가족만 건들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라. 뭐를 원해? 돈을 원하면 달라는 대로 줄게. 15년간 내가 겪은 아픔을 돈으로 환산하겠다고? 그렇게나 주머니가 두둑한 거니? 그때는 집안의 가장에게 포기하고 개차반으로 살았으면서 재산 좀 많은 집안과 결혼했다고 돈으로 메꾸시겠다? 지금의 가정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나 봐. 내 딸이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될 것 같니?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저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현재의 가정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15년 전에 제 인생을 망치고 딸의 인생을 앗아간 놈이 저에게 슬픈 표정을 보이는 게 더 역겨웠어요. 그래서 더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 대충 상황을 정리한 뒤에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을 본 그 사람과는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저에게 찾아온 복수의 기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분명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뒤따를 게 뻔한데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은 제가 받아온 그동안의 세월에 대한 고통의 대가로 5억을 주겠다며 돈으로 제 입을 막으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시부모님까지 알게 되면서 시모까지 저에게 따로 찾아와서는 전 남편이 주는 5억을 받고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네요. 저에게 그런 큰 돈을 줄 만큼 그 집안이 잘 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전 남편의 행동을 보면 지금의 가정은 절대로 깨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긴 하네요.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 그 집안을 무너뜨려야 제 속이 후련할까요? 세상 떠난 딸이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